안녕하세요. 30대 여성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막장 집안 이야기가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고 큰 탈 없이 굴러가는 집안처럼 보이지만요. 안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나쁜 놈들만 모아놓은 나쁜 놈들 소굴이더라고요. 저는 그 한가운데서 정신줄 꼭 붙잡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고 옳은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애썼어요. 그 과정에서 몇 번은 진짜 식은땀 나고 다리 힘 풀릴 뻔한 순간도 있었고요. 막판에는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유주얼 서스펜스보다 더 반전의 반전이 있는 저희 집 얘기 들어보실래요? 남 욕할 것도 없어요. 돌아보면 저희 집이 제일 막장이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하며 1층은 가게, 2층은 집으로 내 식구가 살았거든요. 문만 열면 과자 냄새가 나던 집이었죠. 슈퍼집 딸이라 먹을 건 늘 넉넉했고 새과자나 아이스크림은 늘 제가 먼저였어요. 쉬는 시간에 하나 꺼내면 친구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거 봐라? 이번에 새로 나온 과자야. 광고에서 본 거 맞아. 은근 맛있어. 우와, 나 하나만. 아, 맛있다. 너네 집 슈퍼에서 진짜 좋겠다. 우리 반에서 제일 부러운 애가 너랑 치킨집 아들 주원이야. 그 말 들으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집이 조금 자랑스럽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집도 학교도 일상도 익숙했으니까요. 문제는 아빠였어요. 저희 아빠 세대는 형제 간 우애를 자기 가족보다 앞에 두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형제 일을 자기 가족 일보다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작은아버지가 노름으로 돈을 날리고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 왔을 때도 아빠는 따지지도 않고 돈을 구해 바로 나섰어요. 이후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작은아버지는 다단계에 깊이 얽혀 있었고 일이 터지자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기죄로 잡혀갈 상황이 됐어요. 그날 오후 슈퍼 전화가 울렸고 아빠 얼굴이 굳었죠. 작은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였어요. 아주버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번엔 무조건 들어간대요. 옥살이 얼마나 힘든데요. 재수씨, 잠깐만요. 형님한테 먼저 연락해 볼게요. 동생 일이잖아요. 다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요. 전화를 끊자 아빠는 큰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이번엔 돕지 말자고 했대요. 각자 책임질 일은 각자 가져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작은아버지가 하나뿐인 동생이라며 결국 슈퍼 건물까지 팔아 돕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아주 기겁을 하셨죠. 이 건물 팔면 우리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슈퍼에서 벌어봐야 입에 풀칠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 어디서 살라는 거야? 다른 방법은 생각해 봤어? 방법이 어딨어? 억울하게 감옥 가게 생긴 동생부터 구해야지. 재수 씨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 어떻게든 도와야지. 우리는 당신 가족 아니야? 왜 같이 사는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사고만 치는 동생만 챙겨? 저번에 한번 도와줬으면 할 만큼 한 거야. 동서도 큰형이 안 도와주니까 만만한 당신한테 온 거야. 이번엔 모른 척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진짜 끝이야. 에이, 시끄러. 내 돈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빠는 결국 가족이 살고 장사하던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엄마는 이혼하겠다고 화를 내셨고 집은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골 건물은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연락은 없고 작은 집에서는 재촉 전화만 오고요. 그러다 아빠는 가격을 계속 낮췄고 나중엔 거의 헐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 자네 건물 말이야. 옆 동네 유지가 관심 있다네. 오늘 저녁에 한번 보러 가도 되겠냐고 하시는데. 정말입니까? 진짜요? 당연히 되죠. 언제든 오시라고 하세요. 대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고 돈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그 부분은 내가 잘 이야기해 놨네. 마음에 들면 바로 사겠다고 하셨어.
준비하고 계시게.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가게와 집안을 오가며 깨끗하게 보이려고 바닥을 쓸고 창고를 정리하고 벽에 묻은 때를 닦았어요. 엄마는 결국 위층으로 올라가 이불을 펴고 누워버렸고요. 그날 저녁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중년을 훌쩍 넘긴 신사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또래처럼 보였고 말투도 차분했어요. 동네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옆 동네 유지라고 했어요. 그분은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아빠에게 왜 건물을 급매로 내놓게 되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아빠는 망설임 없이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이 급해서 그렇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값도 상관없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그때 그 신사분이 잠시 아빠를 보더니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그런 사정이면 이 건물은 팔지 말게. 이거 팔아버리면 자네 저 자식은 앞으로 뭘 먹고 살겠나? 보아하니 자네도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먼저 자기 식구부터 지키고 그 다음엔 남의 돕는 게 순서일세. 어르신, 압니다. 그래도 동생 일이 너무 급해서요.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건물은 그대로 두게. 대신 내가 돈을 빌려주지. 그 돈으로 동생 일부터 정리하고 내 돈은 천천히 갚게.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입금해 주겠네. 정말입니까? 진짜로 돈을 빌려주신다고요? 세상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제 동생이 갚아 나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동생이 갚는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큰절을 했고요. 그분은 바로 은행으로 가서 돈을 아빠한테 입금해줬어요. 아빠는 그 돈으로 작은아버지를 구했고 그분은 아빠에게 평생의 은인이 됐어요. 덕분에 가게도 집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지금도 그때 건물을 팔았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말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큰아빠 말이 맞았어요. 계속 도와주자 작은아버지는 또 노름을 했고 결국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어요. 그 여파로 엄마는 빚을 떠안고 병원까지 다녔고 부모님 사이는 멀어졌죠. 그래도 저희는 사랑받으며 컸고 그때 도와준 지역 유지분 덕분에 집은 버틸 수 있었어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던 그분을 아빠는 평생 은인으로 여기며 끝내 다 갚았고요. 저도 언젠가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선택했어요. 간호사가 됐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병원에서 일했죠. 제 손길 하나가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보람으로 버텼어요. 그러다 병동에서 아빠 또래의 장기 입원 환자분을 맡게 됐어요. 말수는 적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죠. 퇴근 후면 두 아들이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조용히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혈색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밥은 좀 드셨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오기가 힘들지 않니? 안 와도 돼. 일하고 여기까지 오면 피곤한데 어서 가. 아빠가 아프신데 당연히 아들이 와봐야죠.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두 아들들이 매일 같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 상태를 살피는데요. 다정한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저렇게 살피는 것을 보고 저는 크게 감동을 했고요. 저 환자분이 자식을 잘 키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담당 환자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마주쳤는데요. 그러다 환자분이 무사히 퇴원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그 큰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그걸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남친 가족사를 조금씩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꽤 놀라웠어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알부자야. 건물도 여러 채 있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더 부자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은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전부 직접 버신 거야. 대단하지? 정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남동생은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렇게 부자인 집안인데도 티내지 않고 사는 걸 보면서 집안 가르침이 남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계부였고 어머님은 예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두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신 거였어요. 아버님은 초혼이었고요. 재혼 후 두 아들을 입양해서 호적상으로도 정식 아들로 올려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1년 정도 사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예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하하하, 간호사 선생님과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제 말씀 낮추시고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주세요, 아버님. 아들만 있어서 집이 늘 어두침침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이 환해지는 것 같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에 나보다 더 어르신이 한 분 계셔. 얘 할아버지인데 나이 잡기 전에 먼저 인사 한번 드리면 좋겠네. 네, 얘기 들었어요.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또 다른 가족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비 시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예전에 저희 아빠를 도와주셨던 그 지역 유지 할아버지였어요. 어릴 때 종종 저희 가족과 함께 뵈었던 분이라 얼굴이 바로 떠올랐고 아직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어요. 많이 노쇠하셨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머, 할아버지, 저 소정이에요. 그 슈퍼집 딸이요. 저 기억하시죠? 뭐? 네가 소정이냐? 세상에, 이렇게 많이 컸어. 할아버지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많은 말씀은 못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아빠께 전했더니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결혼할 사람이 그 집안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이후 상견례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두 집 아빠들도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은인의 아들이라며 처음부터 호감이 컸어요. 그래서 상견례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했고요. 다들 참 인연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저도 진짜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계속 마음이 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저는 야간 근무나 응급 상황이 없고 데이 근무만 할 수 있는 개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과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남편도 자기 일, 제 일 존중해줬고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신혼이었어요. 문제는 결혼 몇 달 뒤부터 생겼어요.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결혼식 당일까지도 분위기는 평범했어요. 결혼식을 잘 치르고 정리하던 중 아버님께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요. 깜짝 놀라시며 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리로 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연세가 97이셨어요. 그 나이까지 사신 것도 대단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동서랑 시동생은 공항으로 가던 길에 그대로 방향을 틀어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결국 신혼여행은 가진 못했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예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낮에 축하 인사를 나눴던 하객들을 그날 밤에는 장례식장에서 다시 보게 됐고요. 조문을 온 한 친척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결혼식 끝나고 가신 것 보니 손주들 결혼식은 꼭 보고 싶으셨나 보네. 네, 끝까지 버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 전에 돌아가셨으면 다들 마음이 더 힘들었을 텐데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시아버님 댁으로 모였어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게요.
아버님은 재산이 많아도 생활은 늘 소박했어요. 혼자 사는 집도 직접 치우고 가꾸셨고요. 예전에는 큰 집에서 사셨다는데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들들까지 다 독립하자 2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옮겨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버님이 며칠은 편히 드실 수 있게 음식 좀 만들어두고 저희도 간단히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제게 할 말이 있으면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지 않고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장례 기간에는 서로 말할 일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집에 와서 이렇게 저를 대하니 제가 안 열받겠어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말하기 불편한 건 시동생을 통해 전하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와이프가 이것 좀 더 달래요. 이런 식으로요. 듣다 보니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서, 우리 나이가 동갑이라 서로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호칭은 동서 형님으로 부르고 서로 존댓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서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보통이면 그럴까요? 이럴 텐데 알아서 한다는 건 뭐죠? 그때부터 동서가 제 심기를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계산적이었어요. 시아버님 앞에서는 한없이 싹싹 하다가도 시선이 사라지면 표정이 바로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님이 밥을 드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애야, 나 국 좀 더 줄래? 국물은 좀 먹긴 해. 네, 아버님. 국이 시원하게 잘 됐죠? 국물 위주로 더 드릴게요. 말투도 표정도 흠잡을 데 없이 공손했어요. 국도 정성껏 떠다 드렸고요. 그 장면만 보면 참 살뜰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동서가 쓰레기 버리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고 현관 쪽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든요. 이래서 둘째 며느리 서럽다는 말이 있나 봐. 시아버지가 이런 건 다 나한테 시켜? 국 떠와라, 밥 떠와라. 내가 무슨 밥집 알바도 아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버님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잘 보여야지. 설마 재산을 아주버님한테만 주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건 전 생각도 못 했는데요. 괜히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부딪히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못 들은 척하고 조용히 돌아왔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절차에 따라 시할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아버님 앞으로 정리됐어요. 그때서야 시할아버님 재산 규모를 처음 알게 됐는데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상속받으려면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버님은 피하지 않고 낼 건 다 내고 정리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안 할아버지들은 정말 급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한편 서민인 시부의 아들들, 즉 저희 남편과 시동생.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동서가 유난을 떨더라고요. 동서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직접 만든 빵을 들고 왔고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칭찬을 하셨어요. 빵을 정말 잘 만드는구나. 맛도 참 좋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쵸. 맛은 괜찮은데요, 아버님. 이상하게 장사가 잘 안 돼서 요즘 걱정이에요. 여유 자금만 조금 있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요.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건 아버님한테 돈을 좀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웃으시며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선우야, 네가 얼른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야 네 와이프가 집에서 좀 쉬지. 그게 진짜 호강시켜주는 거야. 선우는 저희 시동생 이름이에요. 아버님도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 동서를
정면으로 받지 않고도 딱 필요한 만큼만 선을 긋고요. 한 수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듯 동서랑 아버님 사이에 신경전은 끝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화목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죠. 동서가 못 말리는 여우라는 게 문제였죠. 아버님이 병원 가셔야 하는 날만 되면 꼭 동서가 먼저 나섰어요. 다른 사람 말 꺼낼 틈도 없이 자기가 모시고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찍은 아버님 모습, 접수 창구 앞, 검사 끝나고 앉아있는 모습까지요. 오늘도 제가 아버님 병원 모시고 왔어요.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시고요. 2주 뒤에 다시 검사 예약했어요. 아버님이랑 간단히 밥 먹고 들어갈게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이 가만히 있나요? 다들 고생했다, 고맙다 이러죠. 아버님도 그 단톡방에 있어서 둘째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병원 왔다고 든든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여우인 동서가 거기에 은근히 자기 속내를 비추더라고요. 가게 하루 문 닫고 나오면 하루 매출이 30 정도라 솔직히 손실이 크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 먼저 챙겨야죠.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돈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버님 마음 불편하게요. 저희도 동서가 그런 말을 하면 수고비를 좀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는 가게 문을 닫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알바생 쓰고 병원에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말은 꼭 하루 매출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아버님 병원을 굳이 나서서 모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동서랑 병원 다녀오면 고생했다면서 50만 원씩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아버님을 모셨던 거예요. 정말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동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서는 가족 모임을 가질 때마다 아버님께 돈 얘기를 꺼내요. 아버님, 저희 가게 있잖아요. 주인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월세도 비싸고요. 그만큼 관리라도 잘해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제가 다 치워요. 진짜 속이 터져요. 근데요, 아버님 건물은 월세를 얼마나 받으세요? 전에 가봤을 때 되게 깨끗하던데요. 청소해주시는 분이 정말 야무지신가 봐요. 말은 가게 얘기처럼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아버님 건물 이야기를 꺼내서 괜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동서 말의 요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짧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가게는 자꾸 옮겨 다니면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면 자리를 탓할 게 아니라 홍보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하는 거야. 잘 되는 가게는 외진 곳에 있어도 잘 되는 법이지. 더 맛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알게 할 방법을 더 찾아봐라. 맛있으면 사람들이 어디서든 찾아와서 줄을 서게 돼. 이렇게 아버님이 선을 그으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동서는 귓등으로 듣고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형님은 직장인이라 이런 자영업자의 비애를 잘 모르시죠? 그리고 돈 욕심도 없으시잖아요. 이지랄을 떠는 거예요. 저 그날 너무 열받았는데요. 시동생이나 저희 남편은 그냥 허허허 하고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런 순둥이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쏟아냈어요. 동서도 어이없고 아버님도 불안하고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오늘 동서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 그 사람 아버님 돈을 계속 흘려보는 거 안 느껴져? 맨날 돈 얘기, 건물 얘기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혹시라도 넘어갈까 봐 불안해. 남편은 한참을 듣다가 웃듯이 말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빠도 만만한 분이 아니야. 얼마나 철저한 분인데.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키우잖아. 우리 아빠도 우리 할아버지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았어요. 저 혼자만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니, 그 동서 여시 같은 게 자꾸 시아버지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동서가 무슨 수작을 부려서 아버님 돈을 뺏어갈까 봐 마음이 불편해. 아빠는 잠깐 듣고 나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돈이 겉으로 허술해 보여도 담대하신 분이야. 아빠도 그분이 한 수 위라는 걸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분명히 예쁜 며느리라 하더라도 성급하게 돈을 주진 않을 거다. 아들들한테 하는 거 봐. 얼마나 야무진 사람이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잠자코 지켜만 봐. 엄마도 아빠 말에 맞다고 하시고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별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아버님과 동서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는 계속됐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병원에 다녀오신 날 동서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고요. 평소와 달리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동서는 저희를 작은 방으로 불러 아버님 상태가 급해 바로 입원하고 이틀 뒤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놀랐지만 다들 침착하게 일을 정리했어요. 아버님은 곧 입원해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잘 끝났어요. 다만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님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나야. 괜찮아? 수술은 잘 됐대. 이제 큰 고비는 넘겼어. 네? 누구세요? 저를 왜 아세요? 무서워.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면 이후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담당 의사는 연세와 수술 영향으로 선망 증상이 올 수 있다며 당분간 보호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무심코 동서를 봤는데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른 얼굴이었어요. 며칠 뒤 저희 넷이 퇴근 후 병원에 모였어요. 간병인을 쓰고 있어서 직접 돌볼 일은 없었는데 동서가 눈치를 보더니 저희를 따로 불렀고 그렇게 대기실에 모이게 됐어요. 앞으로 아버님을 어떻게 할지 이제는 회의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회의? 아버님 일단은 회복을 하시는 게 우선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동서는 고개를 살짝 기울더니 준비해온 말처럼 이어갔어요. 형님, 미래를 생각해야죠. 태어나셔도 건강도 안 좋고 선망 증세도 있으신데 옆에서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불안하긴 할 것 같아. 집에 누워 계신 분인데 요양사를 부르기도 애매하고.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까 요양원이 나을 수도 있겠네. 괜찮은 요양원 알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할아버지 계셨던 곳 같은데 말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걸렸어요. 수술 직후고 정신도 불안정한 시기였거든요. 의료진으로서 지금은 환경 변화가 더 위험해 보였어요. 의사 말부터 듣고 결정하자 퇴원할 즈음이면 더 좋아지실 수도 있고 출퇴근 요양사 쓰면서 저희가 수시로 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더라고요. 매일 아버님 집 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형님이 간호사니까 이런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형님이 전담해서 하실래요? 원래 시부모는 첫째가 모시는 거잖아요. 말은 제안처럼 했지만 사실상 저한테 책임을 넘기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굳었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버님이 간병인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저희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너네 나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냐? 순간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그중 동서가 제일 뜨끔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아버님은 더 듣지 않고 병실로 돌아가셨어요. 표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고 반응도 느려졌어요. 정신이 흐렸다가 또 멀쩡해지기를 반복하셨고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계속 뭔가를 생각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말수도 줄고 누가 옆에 와도 한참 뒤에야 반응하시고요. 그러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아버님이 저희를 모두 불러놓고 말씀을 꺼내셨어요. 표정은 차분했는데 이미 결심은 서신 것처럼 보였어요. 나 요양원 가기 싫다. 모르는 사람이랑 한 집에 있는 것도 싫고 누가 나를 모신다면 대치동에 있는 내 6층짜리 건물 줄게. 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 눈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직장 다니시고 남편도 회사원이잖아요. 저는 자영업이라 시간을 비교적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버님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조건을 하나 더 붙이시더라고요. 너희 신혼집 작잖아. 나 모시려면 방 6개쯤 되는 집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자. 작은 집에서 복닥거리며 살기는 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서 눈이 더 커졌어요. 숨기는 기색도 없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큰 조건을 던지신 건지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다 계산하고 있구나 하고요. 결국 그날부터 동서랑 시동생은 바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주상복합 단지에 방 6개짜리 60평대 아파트가 하나 나와 있었고요. 때마침 비어있는 공실이라 바로바로 이사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굴러갔어요. 저희는 종종 찾아뵙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됐어요. 형님 입장이라 고맙다는 뜻으로 동서에게 100만 원 봉투를 건넸고 동서는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해요. 저번에 봤던 코트 사야겠다. 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표정이 확 풀린 동서는 저와도 감정이 풀린 것 같았어요. 돈 앞에서는 감정이 분명한 사람이라 단순해서 좋긴 좋았어요. 그 뒤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버님이 약속했던 대치동 6층짜리 건물도 절차에 맞게 동서 명의로 정리됐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시동생네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은 자기가 모시겠다던 동서는 아버님을 모신 지 한 달 뒤 아버님을 주말 아침 서방님도 없이 저희 집으로 말도 없이 모시고 온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일요일 아침에 쉬고 있었는데 엄청 깜짝 놀랐죠. 아버님 그동안 얼굴이 더 상했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 집엔 왜 온 거야? 나 이제 못해요. 아버님 힘도 세시고 엄청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형님이 모셔요. 동서, 내가 아버님 모시는 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듯 오는 거야? 아버님도 놀라시게 서방님도 아셔? 동서의 일처리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아는데요. 오늘 여기 모셔온 건 몰라요. 제가 집에 가서 잘 말할게요. 그리고 저만 며느리예요? 형님도 하셔야죠. 힘센 아버님 케어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형님이 간호사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수고비 드릴 테니까 형님이 아버님 케어하세요. 그때 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신 아버님 표정도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대를 했어요.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 집에서도 살아보라고 동서가 그러나 봐요. 저희 집에서도 살아봐야죠. 저희 집에 아버님이 좋아하는 차 있는데 따뜻하게 타드릴 테니 좀 누워 있으시겠어요? 남편도 부축해서 아버님을 작은 방으로 모셨어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하자 남편이 도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편히 계시게 푹신한 이불도 펴드리고 가습기도 돌리고 차를 드렸더니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동서한테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랑 아버님이 방에 계실 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버님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 우리 다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해.
당신이랑 나랑 갑작스럽게 휴가 못 쓰는 직군인데 아버님 혼자 계시게 할 수도 없고. 일단 우리 집에서 모시자. 내일은 사람을 쓰든 하고. 그리고 나도 동생이랑 이야기해 볼게. 아버님이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때 그날 맛있는 저녁도 해드리고 남편도 아버님도 주무실 때 몰래 밖으로 나가 동서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동서와 통화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요. 동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형님, 아주버님이랑 제 남편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치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동서가 직접 봤대요. 처음에는 밤에 아버님 방으로 물을 가져다 드린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래요. 이상해서 슬그머니 가서 봤더니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서방님이 살금살금 그 방을 다니면서 방에 있는 서랍과 옷장, 옷더미를 뒤지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뭐 하냐고 물어보진 않았대요. 그런데요. 결국 원하는 걸 찾았는지 서방님은 그날 바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전했대요. 아주 기뻐하면서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이 매일 밤마다 통화를 했었거든요. 딱 보니까 아버님 인감도장 같았어요. 아버님 재산을 자기들 쪽으로 다 빼돌리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통화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도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동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순간 헷갈린 게 아니라 진짜로 들은 거 맞죠? 그 말이 그냥 오해될 만한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내 남편이랑 서방님 입에서 나온 말이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재산을 다 자기들 앞으로 넘기고 일이 끝나면 아버님을 아무 요양원에 보내버리자더라고요. 특히 시설도 낡고 사람들도 친절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게요.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형님, 저 무서워요. 그 둘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피가 안 섞였다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동서랑 전화기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서도 그제야 자기 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궁핍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부자 시아버지한테 뭐 좀 얻어내보자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용돈 정도의 수준을 바란 건데요. 그 형제 두 놈들은 저와는 달라요. 갈치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해치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형제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을수록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어떤 날은 그냥 지금 당장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했다가요. 또 어떤 날은 아버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재산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재산 다 빼앗기고 아버님은 버려질 것 같았어요. 특히 시동생 행동이 많이 거칠었다고 했어요. 말도 세고 행동도 앞뒤를 안 재는 편이었다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느껴져요.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아버님을 그런 상황에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을 동서의 마음도 이해가 너무 되네요. 형님, 이 얘기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어느 날 베란다에서 제 남편이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면서 이거 한번 먹여볼까? 그러면 상태 더 나빠지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님한테 정말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바로 형님네로 아버님을 피신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오간 대화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서는 숨을 한번 고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재산 다 빼돌리면 저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런데 아주버님도 수화기 너머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집이 조용하니까 통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거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형님, 우리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시동생도 결혼 자체를 돈 계산부터 하고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결혼하면 시아버지가 결혼 자금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아버님은 집을 사라고 돈을 주셨대요. 시동생이 갑자기 선 보고 결혼한 이유도 그거였고요. 그런데 집 사라고 준 돈의 일부분을 빼돌려서 다른 곳에 썼다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나서야 동서도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다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동서는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일부러 캐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듣고 녹음하고 저장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통화하면서 재산 얘기하는 소리, 서류 어떻게 처리할지 주고받는 말,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전부요. 시동생이 재산만 넘어오면 각자 갈 길 가면 된다라고 말한 것도 그대로 남겨뒀고요. 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얘기까지 들은 상황인데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어요. 이제 형님한테 풀어놓으니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 어쩌죠? 그러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너무 무섭네요. 그 두 사람,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나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동서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집에서는 아버님을 빼내야겠다는 거였대요. 정면으로 맞서봤자 자기 말은 묻힐 게 뻔했고 괜히 재산 욕심 있는 며느리처럼 보일 게 뻔하니까요. 아버님을 지키려는 의도는 설명도 못한 채 오해만 살 거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죠. 큰아들 집,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시는 거요. 말도 없이 데리고 온 것도 그만큼 급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하셔야죠. 저만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한 건 아주버님이 옆에 있어서 일부러 핑계댄 거예요. 제 계획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는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짜증나서 형님네로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들 편인 줄 안 거죠. 동서가 현명했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정말 선을 넘은 상황인데. 아버님을 지키면서 그 인간들을 혼내주고 싶은데. 그때 동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아버님, 치매 아니에요. 멀쩡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치매인 척 연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동서에게 아주 작게 이렇게 속삭였대요. 아버님이 저한테 나 좀 살려줘라고 하셨어요. 형님, 아버님께 조용히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직접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그날 밤 정말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셨대요. 아프기 전부터 돈 얘기를 꺼냈고 요구가 점점 노골적이 됐다고요. 걔네들이 사업한다고 돈 달라는데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더라. 그래서 지원을 안 했어. 그랬더니 아주 사람을 못 살게 굴더구나. 아버님, 그걸 어떻게 다 참고 계셨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다. 잘 되는 자식, 안 되는 자식 가리지 말고 돈으로는 도와주지 말라고. 돈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는 거라고. 그래서 돈 안 줬더니 둘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아버님은 그래서 일부러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으셨대요. 선망 증세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판단이 흐린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신 거였어요. 아버님, 그럼 그 연기 계속하세요. 그동안 제가 남편 쪽 움직임 살필게요. 때 되면 제대로 뒤통수 쳐요. 그래, 나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애야, 나 좀 도와다오. 지금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버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동서도 함께 돕기로 했어요. 저희 셋이서 이 일 제대로 정리해요. 그날 동서가 보여준 문자와 녹음들 정말 하나같이 무시무시했어요.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님은 제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조용히 변호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셨고요. 섣불리 움직이면 세금 문제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아버님은 결국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저희 집으로 모였어요. 분위기부터가 평소와 달랐고요. 아버님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담담하게 입을 여셨어요. 나 사실 멀쩡하다. 치매도 아니고 선망도 아니다. 너네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려고 일부러 낮추고 기다린 거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인감 가져와라. 그리고 이미 내 재산은 전부 큰며느리 앞으로 돌려놨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 둘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제 남편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아버님 멱살을 잡았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그 재산을 왜 이 사람한테 돌려놔? 왜? 사실 그 말은 아버님의 연기였어요. 재산은 그대로였고요. 혹시라도 무슨 수를 쓸까봐 일부러 겁을 준 거였죠. 니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나 못 쫓아낸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냐? 이 머저리 같은 것들아. 그러면서 아버님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그걸 본 남편과 시동생은 손을 떨고 눈이 뒤집혔고요.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소송 낼 거다. 각오해라. 파양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연히 쉽지 않지. 그래서 내가 증거를 다 모았지. 너네가 나를 없애려고 한 것들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그제야 두 사람 얼굴에 당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화살이 갑자기 저한테 날아왔어요. 당신이 부추겼지? 당신이 꾸민 거지?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 왜 이러시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이랑 서방님이 꾸민 일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변했잖아요. 형수가 한 거 아니에요? 재산도 다 형수 앞으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아버님이 온 힘을 다해 큰아들 작은아들 뺨을 연달아 때리셨어요. 니네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다. 왜 엉뚱한 사람을 잡아?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야지. 아직도 모르느냐? 너네 이 집 내가 해준 거고 신고하고 자금 소명 들어가면 이 집 내가 해준 것도 다 드러나. 그러면 너희가 세금 내거나 이 집 헐값에 팔아야 해. 그렇게 할까? 아우, 저게 아버지라고? 그동안 우리를 잡고 있었네.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은 했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까지 참은 거다. 너네는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돈줄로 봤잖아.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나가.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집을 나갔어요. 그때 동서가 눈치를 보며 서 있자 시동생이 따졌고요. 동서는 짐을 다 싸왔다며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너도 한패냐며 소리쳤고 저는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는 법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버님은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를 했고요. 성인 양자라 협의로는 안 돼서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소장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 인감도장을 찾던 행동,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 부양 책임을 피한 점, 재산이 넘어오면 이혼하겠다는 말까지요. 녹취와 문자, 통화 기록도 모두 증거로 냈죠.
그렇게 저와 동서 아버님은 한 집에서 지내며 재판을 준비했어요. 아버님을 모시며 소송을 챙기기 위해 저는 병원을 그만뒀고 동서도 가게 일을 줄여 재판을 도왔어요.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부터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재판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꺼내며 재산을 노린 정황, 통화 내용, 계획적인 행동을 전부 입증했어요. 그러자 그 형제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버지 앞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 재판만은 제발 그만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돈을 노렸는지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요. 알고 보니 둘 다 투자로 돈을 날리고 또 한탕을 노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재산에 매달린 거였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법원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법적으로 파양됐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가족 관계에서 아버님과의 연결은 완전히 정리됐고 법적으로 남이 됐습니다. 파양 소송과 함께 저와 동서도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미 따로 살고 있었고 남아있는 정도 없어서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집을 비워줘야 했어요. 살던 신혼집은 원래 아버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 주신 집이었거든요. 문제는 증여신고가 안 돼 있었다는 점이었고요. 파양도 했고 저희도 이혼하는 마당에 아버님이 그 인간들한테 집을 왜 줘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를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요.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갔고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됐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은 정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동서도 아버님도 모두 그 집을 나와 각자 정리하게 됐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때가 왔구나. 나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지내려고 한다. 아버님,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아직은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간병인 쓰면 된다. 이제 우리는 남인데 같이 사는 것도 웃기지 않니? 그동안 날 도와줘서 고맙다.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 저는 아버님 정말 존경해요. 혹시라도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꼭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이든 바로 달려올게요. 고맙다. 너희가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정말 고맙다. 너희는 내 은인이야.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왔어요. 저는 다시 간호사로 취업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예전 동서와는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는 편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예전 동서는 아버님께 6층짜리 건물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일하지 않는 건 안 맞는다며 잘 안 되던 빵 가게는 정리하고 취업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좋다면서요. 그런 동서의 명랑한 성격 덕에 웃습니다. 예전 시아버님은 지금 혼자 지내세요. 동서랑 한 번씩 만날 때 예전 아버님 댁에 들른 적도 있었는데요. 돈이 많아도 살기는 참 힘든 것 같아. 몸도 안 좋고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 쥐고 있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버님, 안전한 곳에 맡기시는 건 어때요? 그래서 결정했다. 쓸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 대학에 기부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전달식을 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너희 덕이 크더라. 이건 고마움의 표시야.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렴. 아버님은 저와 동서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주셨어요. 용돈이라면서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히 받아 통장에 잘 넣어두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빠가 예전 시아버지를 보살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없는 예전 시아버지를 아버지가 돌보는 게 더 부담이 없어졌다면서 그렇게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전 남편놈, 그리고 막장 예전 시동생 소식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후회하고 살겠죠.
돌아보면 끝에 남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뿐이었죠. 흔들릴 때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한 사람만 곁에 남더라고요.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